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죠. 제가 볼 때는 뭐 건전한 조정, 연말에 이제 조정을 좀 거친 것 같은데, 뭐 장은 연말에 좀 세게 치고 달리기보다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연초 내년도에 어떤 장을 준비하는 그런 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악재나 리스크가 발동됐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FMC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좀 경계감,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중에 외국인 선물이 거의 이제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랬구나. 뭐 그렇게 뭐 크게 위협적인 부분의 조정 약세는 아니었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내년 증시를 좌우하는 뭐 5가지 요인, 뭐 언론 매체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또 이제 낙폭 과대했던 신규 상장주들, 뭐 반토막 이상 났던 것들, 고점 대비 이런 것들을 천천히 좀 제가 체크하면서 조금 괜찮은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봐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서 전체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하죠. 코스피 지수 0.28% 약세 마감했고요. 300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300여 종목, 하락 종목수가 한 500여 종목 가까이였기 때문에 오늘 약세 흐름이었고, 코스닥 0.55% 약세 1005포인트, 600종목 상승 700종목 하락 해서 약간씩의 어떤 약세 흐름.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돼요. 계속 오늘도 8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래량 없다 하는 정도, 연말의 어떤 분위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나오는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 물량, 그 기관이 좀 받아내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300억 매도, 기관은 4600억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각각 600억 800억대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막 4, 5천 계약 이상 순매수였는데 막판에 팔면서 700계약 정도 순매수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보면 오늘 아시아권 증시 혼조입니다. 뭐 니케이 증시는 0.7% 상승, 홍콩하고 대만은 약간 빠졌고, 상해 증시는 0.4% 상승.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다름없는 그냥 좀 혼조권의 장세였죠. 그래서 코스피가 0.28% 약세, 음봉 61선은 좀 지켜내는 어떤 흐름이었고, 거래대금이 이제 이틀 연속 8조 원대잖아요. 진짜 뭐 거래량 없는 그냥 건전한 조정 내지는 나오는 개인 물량을 받아내는 수준의 어떤 흐름. 코스닥 시장도 0.5% 정도 밀렸고, 어쨌든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고,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적으로 이제 오늘 선물시장 최근에 계속 순매수인 거 보여드렸죠, 외국인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틀 정도는 좀 순매도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 금융투자 쪽으로 순매수가 많이 잡히는 모습들, 연기금도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경향을 좀 최근에 보이고 있었다. 개인은 이제 계속 파는 경향을 보였죠.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3600억 정도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도 1300억 팔았고, 전기전자 철강 쪽으로 들어왔고, 화학 의약품 쪽에서 외국인이 조금 매도했고, 서비스업에서 900억 정도 가장 많이 매도하는 흐름들.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정비 자동차죠. 이쪽에서 기관들은 가장 많은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은 양쪽에서 좀 팔았네요. 특히나 이제 IT 소프트웨어, 뭐 메타버스 컨텐츠, 뭐 이런 쪽, 게임 쪽, 이런 쪽으로 좀 매도를 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IT 하드웨어 쪽으로는 계속 매수하는 경향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 400억대. 그리고 제약업종에서도 외국인이 300억대 순매수죠. 적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계속 외국인들은 순매수하는 경향. 제가 볼 때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연말에 계속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메이저 수급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진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볼게요. 오늘은 큰 변동은 없는데, 삼성바이오가 3% 정도 밀렸고, 카카오도 한 2% 밀렸고, 카카오페이도 한 3% 밀렸네요. 셀트론도 1.4% 밀렸고, SK하이닉스가 좀 좋았는데
좀 막판에 좀 대밀리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오늘 그 선물을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시간대별로 보면 여기 보시면 선물 쪽에서 빨간색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어떤 동향이 장 초반부터 세게 치면서 이렇게 5천 계약 이상 이렇게 오늘 10시 정도 했는데, 그대로 이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막판엔 1000계약 미만으로 떨어졌죠. 지수 흐름이 요거랑 비슷하게 흘러갔었죠. 그래서 오늘 좀 웩도덕 현상이 좀 심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해서 선물이 현물을 좌우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다. 거래대금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증시를 좌우하는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선물이 좀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1% 빠졌고요. 큰 어떤 이슈가 없어가지고 하이브가 한 4% 밀렸죠. 오늘 뭐 게임,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헬스케어하고 제약 1% 약세, 위메이드 8% 약세로 가장 세게 빠진 흐름. 시젠이 9% 튀면서 독약 청청했네요. 알테오젠도 빠졌고 첨보 같은 2차전지 소재도 오늘 빠진 흐름. LX 세미콘이 가장 셌네요. 5% 튀면서 바이오 반도체 쪽에서 오늘 강한 어떤 기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오늘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 분리를 성공했고, 관련된 진단키트 개발에 이제 속도가 붙는다는 내용으로 오늘 좀 올랐네요. 오미크론 변이 검출 시약 내주 개발한다고 하면서 관련 호재로 상승을 해줬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어떤 내용들, 바이오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 그리고 HK 이노엔이 오늘 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기조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슈 없이 오늘 테마 성격으로 좀 강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테마 쪽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로봇 쪽, 유진 로봇이라든지 삼성그룹이 로봇 사업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로보티즈, 휴림 로봇, 로보스타, 그래서 소외돼 있던 성장 산업들이 돌려가면서 이제 상승해주는, 연초까지 아마 이런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렇게 인포뱅크, 하이비전 시스템, 에스테크 솔루션, 칩셋 미디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텔레칩스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스마트카,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쪽 4차 산업 관련 수혜주 이런 쪽으로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면 오늘 SK하이닉스, LG전자, 기아도 이제 강했죠. 기아도 최근에 계속 좋아요. 흐름. 주요 이평선 위에서 계속 노는 흐름들. 포스코, 삼성전기도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나노신소재 96억, 에코프로, BH, GC셀, 바이오도 이제 랩신믹스 이렇게 있죠. 그리고 파크시슨 반도체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세경하이테크는 뭐 폴더블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덕산하이메탈, 뭐 OLED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 휴마시스, 생메디칼. 그래서 바이오 쪽이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 뭐 두루두루 있네요. 개별적인 어떤 성격의 장세였던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내년도 장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할 때 주도할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뭐 그리고 이제 메타 쪽 뭐 이런 쪽 말고 또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좀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이제 상장을 한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연초에 강세를 띠는 경향이 좀 커요, 보면. 결국 이제 빈지털이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초 이제 풍부한 어떤 뭐 유동성, 그리고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또 매집된 그런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상승을 시키는, 뭐 어떤 보통 테마에 붙인다든지, 뭐 신약 기업들은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부각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사실 뭐 올해 초에도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기업이 연말 연초 급등했죠. 예.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박셀바이오도 이제 신규 상장하고 공모가 아래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놀았고, 또 시장에서도 완전히 소외돼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연말 연초에 강하게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또 이제 뭐 박셀처럼 뭐 2달 만에 30배 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SK증권에서도 그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찾아오는 연말 연초 중소형주 효과를 기대한다. 12월 들어 올 한 해 부진했던 바이오 주식들을 중심으로 강세. 상장 후 L자형 주가를 보여줬던 신규 상장주들 관심해서, L자라는 게 이런 거죠. 신규 상장하고 쭉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좀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거래는 여기서 대부분 터졌고 내려올 때 점점점 거래는 감소해가지고 거래도 없어요. 한 번씩 움직일 때 그냥 툭 했다가, 예. 그러니까 거래 터진 지점까지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래 터졌다 그러면 여기 갈 때까지는 사실, 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고 한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 상장들 중에서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던 것들, 당연히 이제 유망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너무 상장할 때 메이크업 해가지고 너무 부풀려진 기업들 말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잘 추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제2의 박셀은 아니라 하더라도 막 3-4배 정도 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연초 장세는 2022년 연초 장세는 상당히 세게 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 어떤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뭔가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느껴지고, 그런 또 후보군들 중에서 이제 빈집털이 개인들이 별로 없는, 주식들을 별로 들고 있지 않는 그런 쪽이 신규 상장주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신규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상장 후 실적이 부진하고 상장 전 비상장 가치 과대평가로 상장 후 하락한 종목, 그리고 이제 대주주 과세에 따른 큰 손들의 매도, 일단은 뭐 이제 10억 이상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일단 일정 부분 매도할 수 있겠죠. 예, 내가 뭐 한 12억어치 이 A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뭐 한 4억 정도 팔아서 한 8억 정도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그런 어떤 매도 수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장 전 낮은 가격에 투자된, 예를 들어 상장했는데 지금 뭐 10,000원이야. 근데 이제 상장 전에 막 1,000원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장외에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VC 쪽에서 이런 쪽 했을 수도 있고, 뭐 1,000원, 4,000원 뭐 이럴 때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그리고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들어왔던 그런 구주 지분이 보유에서 풀리면서 또 이제 매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통 한 6개월 안짝으로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상장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런저런 이유로, 펀더멘털적인 어떤 이유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급적인 이유로 낙폭이 상당히 과대한 종목들,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말 연초에는 1월 효과, 그리고 중소형주 효과 등에 따라서 이러한 낙폭과대 신규 상장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이미 12월 들어 코로나19로 모든 자원이 집중돼 소외받고 상장심사 강화에 따라서 올 한 해 내내 부진했던 바이오 주식들의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야, 진짜 낙폭 반토막이네요. 거의 30%, 40%. CNC 인터내셔널, 프롬바이오, 진시스템, HPO, 롯데렌탈, 지니너스, 이런 것들은 뭐 30, 40%씩
날아가 있는 지금 상황이고, 밑에서 조금씩 반등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바이젠셀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바닥 대비 26%, 최근 일주일 수익률 26% 플러스입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형식이네요. 31% 바닥 대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비온, 이것도 이제 바이오 주식이죠. 바닥 대비 20%.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바닥 대비 세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주 맥주 뭐 이런 것들, 바이오 플러스, 이런 것들도 밑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모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거, 20% 빠졌네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수익률입니다. 최근 상장하고 고가 대비가 아니라, 고가 대비는 뭐 반토막 그 이상도 난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CNC 인터내셔널 해서 화장품 제조업인데, 야, 처참하네요. 지금 보세요. 고점 대비는 뭐 반토막 이렇게 난 셈이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돼 있고 지금 1,700억 정도. 그래서 많이 박살나 있네요. 그리고 프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역시나 최근에 거래량도 거의 없죠. 여기서 지금 뭐 고점 대비에는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보시면 고점이 24,250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시스템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인데, 공모가 대비 한 40% 마이너스인데, 고점 대비도 마이너스 반토막이네요. 최근에 거래량도 이제 급감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HPO 같은 경우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경쟁의 격화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 보여지고, 21,000원 대비 한 30% 빠졌네요. 고점 대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 많이 빠졌네. 지금 HPO 같은 경우 시총이 2,800억. 야, 참 기관들이 막 내다 던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볼 땐 조금 펀더멘털 어떤 영향은 분명히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아니죠. 낙폭과대한 신규 상장주 내에서 우선순위의 어떤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펀더멘털 요인으로 빠진 거는 사실 좀 제껴야 되죠. 롯데렌탈도 고점이 69,000원인데 38,000원. 와, 낙폭이 크긴 하네요. 그리고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푹 밀리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업도 시총이 1,400억. 많이 내려왔네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 뭐 K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이제 벤처 캐피탈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고 있네요. 여전히. NGS 기반의 암 유전체 진단 솔루션,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시대를 또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죠. 1,400억대 시총.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시총 규모는 아니라고 보여주네요. 이것도 낙폭이 과대한 바이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파인도 푹 밀렸다가 좀 이제 옆으로 기는, 그냥 2,600억대 이제 시총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좀 보여지네요. 사업적인 내용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이거 그냥 32,000원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됐고, 지금 시총 규모도 1,000억 미치네요. 700억대 정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업 내용 자체는 화장품 쪽의 내용이네요. 이거 채시라라는 그 연예인 남편 김태욱 대표이사네요. 웨딩 사업하다가 이제 색조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이게 좀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상장까지 하게 된 케이스. 그래서 화장품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투자를 대상으로 보진 않아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낙폭이 좀 과대했죠. 21,000원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시총은 지금 4,700억.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이오 종목이네요. 실리콘툴도 상장하고 41,000원에서 지금 반토막.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반토막이에요. 공모가 대비 아니면 뭐 상장하고 바로 고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흐름이고, 이 종목은 70%가 지금 주요 주주가 끼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물량이 한 300만 주 남짓밖에 안 되겠네요. 역직구, 이커머스 역직구 판매다. 근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경쟁의 어떤 모습들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부담이라 생각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젠셀이죠. 바이젠셀은 이제 NK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이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3만원, 79,000원, 78,000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바닥권 대비해서도 지금 30%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신규 상장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는 이제 우선순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 케어. 이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를 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게 2,800억 시총 정도 되고요. 9일날 상한가를 친 거는 이게 좀 의료용 산소 부족 우려 때문에 올랐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코로나19 치료에 이제 필수적인 게 지금 의료용 산소인데,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지면서 산소 공기용 예비 용기 사업을 운영한다. 인공호흡기. 그래서 한컴 라이프 케어가 요거 이후로 이제 올라간다고 했는데 조금 부담이네요. 요 내용으로 좀 올라간다는 건 좀 부담이네요. 근데 이제 뭐든 이유를 갖다 붙인단 말이죠. 보통 신규 상장에서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잖아요. 반토막 내지는 반토막 이상을 내고 이렇게 바닥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들을 좀 흡수하는 종목들은 뭐 이게 아니라도 이제 원래 준비한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승으로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흐름은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하게 추세를 돌린 거죠. 기술적, 차트적으로만 보면 이 21선에서 딱 지지 내지는 강력하게 턴을 하면서 5일선 조정 중이고, 거래량도 급감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고, 재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차트의 모습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미래에셋 리포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신규 상장 전에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거 투자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해가지고 제꼈던 종목이거든요. 국내 이제 안전장비 시장의 선도 기업이다. 공기호흡기 국산화에 성공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96%, 군용 반동명 시장 사업 점유율 1위.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 편입된 국내 안전장비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긴 좀 어려운 사업들이죠. 그래서 한컴그룹과 시너지를 활용한 신사업이다. 이게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걸까? 소방안전 플랫폼, 산업안전 플랫폼 서비스, 과학화 교전 훈련 체제 시장 진입, 코비드19 관련 용품 해서 현재 주가는 포워드 P로 23배, 글로벌 27배 대비 저평가 상태다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트와 이런 명분과 어떤 펀더멘털이 모두 이제 상승과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좋을 때 저는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뭔가 좀 차트는 정말 베스트하게 좀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쨌든 낙폭이 과대했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뭐든 이렇게 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AB온 같은 경우는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죠. 당시에 이제 멤버십 분들이 하셨구나.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추천을 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운이 좋게도 타이밍들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대로 좀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밀려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생각이 되고요. 2,500억 정도 지금 됐는데 여기서는 거의 10,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2,00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는 밸류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 10,000원에서 한 12,000, 3,000원 정도는 저는 메리트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요것도 낙폭이 좀 과대한 신규 상장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 맥주도 마찬가지. 제주 맥주는 사실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이게 너무 높게 올라온다, 신규 상장할 때. 이런 게 진짜 메이크업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상장했을 때 6,000원이니까 6530, 6636, 3,300원까지 갔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수제 맥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하게 될 텐데, 사실 제주 맥주가 언제까지 그 뭐 1등을 계속 꿰찬다든지 그 상장 당시 어떤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기관들 다 내다 던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투신에서. 너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상장하고 나서는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기관들 당일에만 500만 주 집어 던졌고 계속 던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나올 물량은 대부분 나왔다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고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낙폭 과대한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 LB 루셈은 좀 IT 관련된 기업이죠. LB 세미콘이 이제 75% 최대 주주, 지금 시총은 2,700억 정도. 그래서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에 대한 후공정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은 그래도 우량하네요. 상당히 우량한 어떤 축에 속하는 흐름이네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단으로도 이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인 어떤 사업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역시나 바닥을 다지는 어떤 형태가 되어가고 있고 이평선을 모으고 있겠죠. 그래서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턴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반도체가 같이 붐업할 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고점 대비 반토막이죠. 역시나 고점이 19,900원이니까 2만원 대비해서 11,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죠.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정보 이래 많습니다. 반토막 난 게. 그만큼 굉장한 기회의 영역이 열리고 있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제가 마감 영상에서도 한번 짚었고 멤버십 쪽에서는 스마트 리포트로도 제가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필러입니다. 그리고 유착 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또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실적적으로도 그런 기업이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근에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고, 역시나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의 고점 44,000원, 3,000원 대비해서도 반토막까지 났었던 그런 어떤 가격이 형성됐었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높은 가격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수급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도 들어오지만 구주의 어떤 매도도 이어진다는 거. 공모가 대비 훨씬 낮은 가격에 들어온 물량들이겠죠.
가격 불문하고 그냥 매도하는 거겠고, 신규로도 이제 들어오는 수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더 힘이 세버리면, 그리고 분위기상 심리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승하는 거겠죠. 최근에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경쟁사가 시각처의 어떤 뭐 타격을 좀 받으면서 반사 수익 기대감까지 붙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매트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낙폭이 과대했던 신규 상장주들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연말 연초에는 강하게 칠 수 있는, 연초에 아마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쪽에서 또 이제 큰 또 제2의 박슬 같은 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 또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체크는요, 요 기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내년 증시의 5대 화두로 꼽은 요 5가지인데요. 요 5가지가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내년도 증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게 자산 인플레, 내년도 현금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산,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결국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실. 지금 이제 뭐 11월 달 그 소비자 물가 지표도 미국이 39년 만에 최대치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급단에, 그리고 이제 탈탄소로 인해서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굉장히 올리고 있고, 이게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고 있는 식당 가더라도 이제 가격들도 500원,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마트 가더라도 알게 모르게 뭐 라면 값도 이제 이미 조금씩 올리지 않습니까? 분기마다. 그리고 이제 과자 값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점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가는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우리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소득, 이제 월급, 급여만으로 이제 생활하고, 급여만으로 이제 이제 저축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나쁜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안 좋지만, 자산이 없는 자에게는 악재고 더 가난해지게 만드는, 이제 벼락가지라 표현하죠. 그런 거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부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인플레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인 어떤 인플레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하고 고용도 되고 뭐 기업도 돌아가고 결국은 세금도 거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자산을 들고 있는 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적절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민단의 어떤 인구의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서민단의 자산가는 소수잖아요. 2대8의 법칙을 따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되고, 서민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그런 어떤 격차가 이제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산, 당연히 주식도 자산이죠. 그래서 주식 들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년을 준비한 어떤 증시 전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산 전략이 있어서 결국은 현금을 들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 가상 자산 중에서는 그 정도도 제가 우호적인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 내년 증시 5개 키워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코로나나 탈탄소와 같이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시면 그 지준율 인하하면서 뭔가 좀 경제 정책의 어떤 스탠스를 확 바꿨죠. 지금 증시 자체도
뭐 선진국 증시나 다른 어떤 증시보다 워낙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중국이 나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또 세계 증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서 좋을지 또 나쁠지를 가늠할 텐데 좋아지려 봅니다. 예, 정부가 움직이면 뭐 중국은 좋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특수한 어떤 체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면서 이 증시에서는 상당 화두가 연말에 이제 밀어붙였지만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미국의 이제 메타라는 기업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관련된 기기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이제 출시하면서 뭐 거기에 이제 삼성도 같이 출시하겠죠. 그럼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본격 열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를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의 어떤 크기나 또 상용화의 시기가 훨씬 더 생각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개 키워드는 꼭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내용 한번 보죠.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4일 22년 증시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탈탄소, 중국 경제 동향, 메타버스 등 5가지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 압박은 증시 리스크로, 탈탄소 움직임과 메타버스는 투자 기회, 중국 정부의 규제 및 경제 상황은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요인.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한국과 협력하려는 그 유인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같이 상존돼 있으니까 중국이 또 잘 돼, 이제 경제 의존도 30%를 가진 국가가 잘 돼야 우리나라도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2년 증시가 급락했으나 백신 덕분에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는 랠리가 이어졌다. 최근 세계 증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출현으로 또다시 출렁였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증시 랠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 상당히 좀 지금 가장 화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포인트고,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도 막 대충류 계속 풀고 비축류를 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인플레이션 낮추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죠. 어쨌든 모던 스탠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가능성을 내년의 최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분석을 했다. 미국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탄소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라는 기업이 되겠죠. 1000% 올랐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내걸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 생산 비용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화력 발전소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이제 높이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인플레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인플레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흐름은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장기 성장은 뭐 뚜렷하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는 굉장히 기념비적입니다. 그래서 뭐 로블록스라는 기업도 신규 상장하면서 굉장한 큰 반향과 관심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 공간에서 교류하기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FT의 시대가 또 열리게 된 것도 이 메타버스하고 같이 연결되고 있고, NFT는 또 블록체인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는 뭐 한 몸이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은 상당히 주목될 것이다. 예, 증시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인데요. 예, 중국이 이제 올해는 무서웠습니다. 그냥 사교육 업체 뭐 규제를 해버리니까 싹 다 망해버리죠. 예, 망한 게 이제 주가가 90% 마이너스 나고 막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규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뭐 두려움, 리스크 부분이죠. 중국에는 투자할 때. 근데 지금 중국 지수가 세계 증시 대비해서 2006년 이후 최저점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제 말을 해주는 거라 보여지고요. 많은 글로벌 이제 금융기관은 중국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블랙록은 규제 정점이 지나가고 있으며 내년에 시장 친화적인 조치가 더 있을 걸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드라이브 속에 녹색 에너지 등의 투자 전망이 밝다고 분석했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점점 좀 좋아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좀 화두가 될 부분이다. 좀 인식하시고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기사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요. 한국에 사실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누군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들은 수천억 이상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 기사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 단위로 수익 올린 코인 재벌이 10명 이상이 있다. 이런 소식이 최근 증권가에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명 신흥 코인 재벌이라는 수식으로 불리며 재산은 적게는 1, 2조에서 많게는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국세청은 현재 이들의 명단을 파악했지만 과세를 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과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중 한 코인 재벌 A씨의 히스토리는 증권업계에서 크게 회자가 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A씨는 과거 비트코인이 개당 300만 원이던 시절 3천억을 투자했다. 규모는 현 시세로 최소 5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거 뭐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뭐 수익이 뭐 단기 순이익 이런 게 수천억 정도 되잖아요, 최근에.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금 버들어졌다. 그리고 어떤 회사원은 2, 3억을 가지고서 200억을 벌어들였다. 자신이 모았던 월급 성과금을 모두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했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대박을 치면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동남아로 이제 가서 살려고 하나 보네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회들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의 어떤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NFT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가상 이런 자산에 대한 어떤 이해는 기존의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사고나 개념을 가지고선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치, 밸류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시스템이죠, 하나의 어떤 시스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어떤 그 관점의 어떤 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런 기사도 한번 가져봤는데, 최근에 저도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있어서 좀 깊이 좀 심취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다가 요 내용은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쉽게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기업과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일반 국민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버는 돈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예전엔 똑같이
월 200을 벌어서 월세도 내고 밥도 3끼 사 먹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20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나면 밥을 2끼밖에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반대로 실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된다. 즉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진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업들에게 초반에는 좀 호재로 작용해요.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인플레이션 전에 싼 가격에 사놨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시점이 된 순간 물가가 상승해서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죠. 실제로 이제 11월 상장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에 상당수의 기업이 좋은 실적을 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좀 장기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코로나19라는 공급 감소가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이제 뭐 테이퍼링 들어가면 이제 그걸 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또 상당 기간 또 풀려있는 통화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시중에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접종률 올라가고 이러면서 보복 소비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어떤 구간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내지는 우려감들은 각국 정부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쨌든 내년도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어떤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내년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정리 그리고 이슈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시장을 이렇게 또 복귀하고 이슈를 체크하다 보면 뭔가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증시에서 어떤 흐름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반도체 쪽도 한번 툭 가고 바이오도 툭 가고 뭐 연말에 메타버스 세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좋았던 것들이 아니라 연말쯤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이런 식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내년도 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기도 해요. 사실 바닥권에 형성돼 있거나 소외돼 있던 그런 성장 업종 어떤 성장 섹터 테마단의 부분들이 듬성듬성 한 번씩 팡팡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물량들이 또 물량들이 대중의 손에 있던 물량들이 또 소수자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조금 툭툭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성장 테마 섹터들은 내년도에 한번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이다.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거대한 유동성과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확 튀는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참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뭐 매일마다 이제 정리하니까 저걸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겠구나. 결국 이제 손바뀜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고 시세가 움직였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더라도 관심을 우리는 계속 가지면서 또다시 재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초에 뭐 2, 3월 이때 이제 메타버스가 NFT가 확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관련주들이 잠깐 팡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됐다가 6개월 동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연말에 움직이는 어떤 성장 테마들이 이런 구간에 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됐다 하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단순하게 이슈 체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흐름이나 추세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한번 유익한 장이었고 정리였기를 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